오늘도 저희 황혼의 늪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키운 그 아이, 내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내 아들 아이인 척 우리 집에 들여보냈다면, 그리고 나는 그 아이를 몇 년 동안이나 내 핏줄처럼 품고 사랑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저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과 그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도 현실적이고 가슴 저린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무료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72, 이순희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조그마한 식당 하나를 차렸습니다. 지하 1층 환풍기 하나 달랑 있는 곳에서 기름 냄새에 절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아침엔 시장 가고 점심엔 설거지하고 밤엔 장부를 정리하며 살았습니다. 장사라는 게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다는 걸 저는 그때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말수 적은 사람이었지만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서서 일했고 어깨가 빠져도 허리가 끊어져도 한 번도 못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단 하루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다 보니 작은 식당은 체인점이 되었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성공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모든 건 우리 두 사람의 땀과 눈물로 만든 것이란 걸요. 그리고 그런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도록 사랑하게 된 존재가 바로 첫 손자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병원 신생아실 앞에서 유리창 너머로 조그만 아이를 보던 그 순간, 어머니, 아기가 좀 작죠? 그래도 건강하다네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작긴 뭐가 작아. 눈 좀 봐라. 꼭 너 닮았네. 아니지. 코는 나 닮았고 인매도 완전 나 쪽이네? 아들이 장난처럼 끼어들었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는 웃었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들보다는 며느리 쪽을 더 많이 닮은 얼굴이었어요. 그렇다고 의심할 순 없었습니다. 피가 어쨌든 그 애는 우리 가문의 첫 손자였으니까요. 처음 울음을 터뜨린 순간부터 내 마음 한쪽은 이미 그 아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고 따뜻하고 순한 생명 하나가 우리 가문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나를 향해 미세하게 손을 움직였을 때 그 조그만 손가락 하나에도 숨이 막히도록 고마웠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다시 사는 이유가 되었고 내가 평생 쥐고 있던 모진 세월의 무게를 한순간에 녹여버릴 만큼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토록 눈물겹게 사랑했던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이 내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요. 나는 큰손자 지훈이를 정말 예뻐했습니다. 둘째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도
나는 지훈이를 더 챙기곤 했습니다. 첫 정이란 게 그런 걸까요? 아들은 말하곤 했죠. 엄마, 둘째도 예쁘잖아요. 왜 지훈이만 편애해요? 그럴 때면 나는 일부러 둘째 성훈이를 안아들었지만 사실 내 마음 한구석은 지훈이에게 더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 애는 내 무릎에서 자랐고 내 등에 엎여 잠들었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이며 자란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욕탕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내 가슴 어딘가를 쿡 찔렀습니다. 야, 저 집 며느리 기억나지 않아? 몇 년 전에 혼자 배 불러서 왔던 여자잖아. 그랬지. 남편도 없다더니. 난 그래서 미혼모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그 여자가 저 집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내가 말은 못하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나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옷을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세상엔 말도 많고 오해도 많고 또 괜한 헛소문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큰손자 지훈이를 볼 때마다 자꾸만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얼마 아니야. 저 얼마 그럴 리가. 고개를 저으며 다잡아 보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가 감기가 심하게 와서 내가 병원에 데려간 날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저 혹시 부모님 혈액형 기록 있으실까요? 왜요? 아이가 부모님과 혈액형이 조금 안 맞아서요. 간혹 병원 기록 오류일 수도 있는데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 맞는다는 말이 머릿속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며느리 혜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병원에서 그러는데 혈액형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구나. 혹시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니니? 며느리 혜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금세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당황했어요. 그런데 애 태어날 때 받은 기록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고는 서랍장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깔끔한 인쇄지에 병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 눈으로는 내용을 읽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믿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그 아이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쥐고 나를 보며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 아이를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무섭도록, 지독하게.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없이 도착한 작은 봉투.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손으로 쓴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돌려주십시오. 나는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무언가 차가운 것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을 몇 번이고 비벼봤지만 편지엔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아 키운 사람입니다. 그 아이의 첫 걸음을 손뼉치며 지켜본 사람이자 그 아이가 울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럼 나는 지금까지 누굴 키워온 걸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황혼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손자 지훈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엄마 대신 내 품에 안겨 울던 날, 첫 돌날 혼자서 케이크 크림을 얼굴에 묻히며 웃던 모습,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색종이 편지를 자랑하던 눈빛,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같이 그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라는 글씨에 부딪혀 조각처럼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들 재영이 출근한 틈을 타 혼자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아이의 칫솔과 머리카락, 아들의 사용한 면도기에서 채취한 샘플. 며느리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까지도 결과가 아니다라고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 얼마 아니겠지? 정말 아니겠지? 하지만 며칠 뒤 병원에서 건네받은 결과지는 내 마지막 희망마저 깔끔히 무너뜨렸습니다. 친자 관계 없음.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병원 로비 한켠에 앉아 한참을 꼼짝도 못한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랍니다.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깨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둘째 성훈이를 안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이걸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면 아들이 무너질 걸 알았습니다. 그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나도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이 사실을 알면 내 아들은 어떨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사랑이 결국 모두를 병들게 한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왜요?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렇게 어두우세요? 지훈이 너랑 꼭 닮은 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 혹시 없니?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해요. 도대체 자꾸 왜 이러세요? 옛날에도 그 말씀하셔서 제 아들이 맞으니 두 번 다시 그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렇다. 큰손자 지훈이가 너무너무 이뻤지만 클수록 어딘가 모르게 내 아들 재영이와 분위기가 점점 달랐다. 아니야. 이번엔 그냥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얘기란다. 그게 뭔데요, 도대체? 나는 손에 쥔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눈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전자 검사다. 미안하다. 엄마가 네 허락 없이. 엄마 도대체 왜 이런 걸? 아들은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우리 애야. 내가 키웠잖아. 지훈이가 어째서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냐고.
엄마도 그 아이 사랑한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야. 그리고 이 쪽지 좀 보렴. 누군가가 우리한테 이런 걸 보냈어. 그래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구나. 그날 이후로 아들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출근도 거르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엔 몸이 가누어지지 않는다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성 탈진이라고 했습니다. 입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으로 찾아와 제일 먼저 나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들에게 괜한 얘기를 한 건지 후회가 되는 순간이었다. 우리 지훈이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재영 씨가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애가 누굴 닮았든 왜 그렇게 사람을 계속 파고드세요? 그렇게 하면 어머님 속이 시원하세요? 어머님이 어머니 아들 잡은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며느리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 아이, 우리 집 아이 아니라는 거. 순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들 재영 씨가 계속 키웠고 지금도 그 애를 사랑하잖아요. 재영 씨는 이미 다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을 병실 커튼 뒤에서 듣고 있던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전에 없던 낯선 감정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더는 물러서지 않을 거란 걸요. 하지만 지금 아들 재영이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기운도 여력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병원 복도 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입으로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눈빛에선 그 어떤 후회도 미안함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속인 건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재영 씨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받아들인 지 오래예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정말 저희 가정 망가져요.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어머니 아들 재영 씨를 결국 이렇게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하시겠냐고요. 며느리는 이게 기회라도 된 듯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재영 씨가 이렇게 된 거 전부 어머니 때문이에요. 괜히 혈액형이니 뭐니 끄집어내셔서 아무 일 없던 집안을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그 순간 제 속이 뒤집어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 말보다 제 아들의 눈빛이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재영이는 조용히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며칠 전 받은 편지 있지? 그거 보낸 사람 좀 찾아봐 줘. 미영이는 놀랐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미영이는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야. 전부터 올케랑 같은 대학 나왔던 사람이래. 네 아내랑. 예전에 조금 복잡한 관계였던 것 같아. 아들 재영이는 아무 말 없이 주소를 받아들고 혼자 조용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편지에 적혀 있던 이름, 그 사람이 사는 작은 고시원 앞에서 아들은 오래도록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남자, 초라한 티셔츠에 퀭한 눈빛.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재영이는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이봐요. 누구세요? 말도 끝나기 전에 아들은 그 남자의 눈을, 턱선을, 미간의 주름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첫째 지훈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 아이라면서요? 그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저와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 피 하나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모자라 아이 얼굴을 보고도 아무것도 몰랐던 자기 자신이 너무도 어리석게 느껴졌다고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애가 있다는 것도 편지를 쓰기 전까진 몰랐어요.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때 며느리와 깊이 사랑했던 사이였고 고시 공부를 하느라 형편이 어려웠기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죄책감에 그녀를 놓아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사라졌고 주소문에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 후론 아무 소식도 없었고 자신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그녀의 SNS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너무 닮았더군요. 이젠 확신합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맞습니다. 아들 재영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자신이 안아 키웠고 웃게 만들었고 울면 달래주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너지는 가슴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릴게요. 저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 돌려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이에 대한 책임을 그 일부라도 저에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재영이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방을 나왔습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다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아이가 정말 그 사람의 아이가 맞다면, 하지만 그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부터 처음 아빠라고 부르던 순간까지 아들은 한 번도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돈이 필요하대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아이를 돌려달라는 건 아니래요. 다만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감당해 달라네요. 그 말이 돈을 달라는 거 아니니? 네, 저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행복했던 우리 가족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돈까지 달라니 나는 정말이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재영이에게 물었습니다. 넌 줄 생각이니? 엄마, 나도 그 아이 미워지지 않아. 오히려 더 불쌍해요. 그 사람한테도 안 가고 싶을 거야. 근데 그 남자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마음이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속이 확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 차려. 그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야. 네가 지금 주려는 게 그게 그럼 우리 손자 지훈이 값이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앙담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 남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에겐 클 만큼의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며느리는 곧 알아챘습니다. 재영 씨, 혹시 그 사람 찾아갔어? 재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받았어? 대답 대신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혜진이는 제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다 계획하신 거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니? 도대체 뭐가? 그 편지요. 그거 어머니가 꾸민 거잖아요. 그 사람 불러다가 우리 가정 무너뜨리려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저랑 끝난 지 한참 됐어요. 근데 지금 나타나서 뭐래요? 애가 자기 자식이라고요? 설마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재영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네가 대학 때 사귀었던 사람이야? 맞아. 재영 씨, 왜 그래? 그건 옛날 일이잖아. 지금도 만나지? 무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너 그 사람하고 짜고 편지 보낸 거지.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불쌍한 척 시켜서 내가 돈 꺼내게 만들고 그 돈 반반 나눠 가졌겠지. 그제서야 며느리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재영 씨. 재영 씨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 사람 고시원에 처음 찾아간 날 그 사람 방 안에서 네가 쓰는 향수 냄새가 났어. 그리고 내가 사준 귀걸이가 그 사람 책상에 떨어져 있는 걸 봤어. 그래서 알았지. 너랑 그 사람 아직도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야 제대로 보이더라. 너 처음부터 나랑 결혼한 거 사랑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 집이 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계속 우리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는데 어쩐지 돈이 계속 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넌 우리 엄마한테 애 맡기고 내가 준 생활비요. 그 남자 만나고 다닌 거였어, 그치? 며느리는 그 말에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 부잣집에 시집 오고 싶었어. 내가 가진 건 없고 살 길은 그거밖에 없었어. 저는 그 순간 아들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토록 예쁘고 싹싹하던 며느리의 속이 그렇게나 깊게 썩어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들이 묻자 며느리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 사람 아이일 줄은. 그냥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배가 불러왔고 재영 씨 아이라고 하면 난 어차피 시댁에서 받아줄 줄 알았으니까.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며느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나도 얻을 만큼 얻었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스스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손자 지훈이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애는 지훈이는 어쩔 거니? 맘대로 하세요. 어차피 걔 나도 정 안 가요. 그 아이는 친엄마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집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이따금 둘째 손자 성훈이가 엄마는 언제 와? 하고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 대신 아이를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큰 손자 지훈이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잠들기 전에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쩌면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걸요. 저는 그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넌 내 핏줄이 아니래도 내 마음은 누구보다 깊단다. 그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처럼 나는 다시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처음부터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입원 기간이 길었지만 점차 회복했고 회사 일을 정리하고 가게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성훈이를 번갈아 돌보며 제게 늘 고마워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난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앞에 집 나갔던 며느리 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이 집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도 제가 지훈이 성훈이 엄마잖아요. 네, 아이들이 분명히 엄마를 찾을 건데 저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머니가 손자들 천륜을 끊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역시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넌 우리 아이들을 버렸잖아. 이제 와서 엄마라니. 너 정말 우리 가족을 2번 죽이는구나. 돌아가. 너는 이제 여기 올 자격 없어. 저 그땐 너무 어렸고 미쳐 있었어요. 정말 후회해요.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여기보다 따뜻한 집은 없었다는 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떠난 건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아이들을 버린 건 그건 용서 못한다. 며느리는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 수조차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재영이는 가게를 맡아 성실하게 일을 해주었고 가게 직원이었던 영주와 조심스럽게 인연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고 딸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고 아이들 역시 금세 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에서 손을 꼭 잡은 큰손자 지훈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내 피가 아니래도 내가 사랑으로 얻은 내 손자야. 이제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 손을 잡고 동네 놀이터를 누비고 아빠를 도우며 숙제를 하고 밤마다 제 무릎에 누워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아이 점점 순이 씨랑 닮아가는 거 보니 이제 진짜 친손자 같네. 라고요. 저는 말없이 웃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시 천천히 되뇌입니다. 맞아. 지훈이는 정말 이제 내 손자야. 사랑한다, 지훈아.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가족은 마음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지만 우리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라는 것
그 진심 하나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떠났지만 상처를 감싸준 사람은 남았고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